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침공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월 24일 날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나토에 대한 국가들의 인식과 반응이 가장 크게 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그 프랑스의 그 마크롱 대통령이 나토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나토의 무용론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나토가 돈 먹는 하만 아니냐, 이거 우리 계속 해야지 되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나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나토의 무용론이 굉장히 많았지만 나토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졌고 EU에 대해서도 가입하려는 국가들이 훨씬 더 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벌어진 유럽에서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일은 노르트스트룸이라는 노르트스트룸 2라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었고, 그리고 독일은 러시아와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EU가 같이 일하거나 아니면은 나토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독일도 나토와 EU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러시아에 반대하는 모임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나토와 EU를 더 강력하게 단결시켰고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이 나토와 EU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시아에서도 변화는 감지되는데 특히 시진핑의 러시아 지지 발언이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해서 세계에 미칠 영향은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러시아와 중국의 GDP를 합쳐봐야 전 세계 경제의 20%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영국, EU, 일본, 한국 등 자유국가들이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침공이 바르지 않다고 하는 국가들의 모임이 전 세계 GDP의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단결을 한다 그러더라도 경제적으로는 크게 미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예전에 들어보셨을 이야기 중에 하나가 투기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강대국이 부상하고 있는 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갈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인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한 분이 하버드 대학에 계신 조셉 나이 교수예요. 조셉 나이 교수의 설명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것입니다. 즉 쇠퇴하는 국가가 몰락을 피하기 위해서 더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몰락하는 러시아가 쇠퇴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이 아마 과거에 있었던 투기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설명보다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지금의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전쟁이라는 최악의 방법으로 몰락의 위험을 타개하려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러시아의 도박이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는 늦어도 내년까지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도박이 아시아에 있는 중국의 경제력과 구매력 그리고 판매 시장의 확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야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전쟁은 일으키게 되면 이득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득이 없는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를 해도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분들한테는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서 임진왜란 때 승리한 것은 조선에게는 매우 유익하고 도움되는 거였지만 명나라는 군대 보내서 군비 쓰고 사람 죽고 했지만 수익은 없는 아무 이득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즉 전쟁이 수익이 없고 손해만 있게 된다면 그 전쟁이 크게 이야기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전쟁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최근의 예를 이야기를 한다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습니다. 점령했다가 뺏겼죠. 그리고 뺏기고서는 한 10몇 년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망했습니다. 미국이 공격해서. 그런데 1차 이라크 전쟁을 보면은 이라크가 생각했을 때는 쿠웨이트를 점령해서 그 석유를 자기 걸로 했을 때 이득이 있는 거였지 점령을 못하고서 손해만 보고 전비만 썼을 때는 국가 재정에 굉장히 큰 위험만 줬을 따름입니다. 지금 미국과 EU 국가들 그리고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원한 금액이 약 한 40억 불 정도 되고 앞으로 지원할 금액이 약 한 380억 불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EU 국가들과 영국 그리고 많이 무기를 대고 있죠. 그리고 일본과 한국도 경제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의 전비가 들지 모르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올해 약 한 1,000억 불씩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군비를 들이게 된다면 결국에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이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약 한 40% 정도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지불해야 할 전비는 100%예요. 누가 도와주는 데가 없다는 이야기죠. 즉 경제적으로 압박이 더 강하게 느껴질 것은 러시아지 미국과 영국과 EU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은 아닐 것이다. 지금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비용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한국 경제에 전혀 지장 없는 액수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시일반이라고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대단히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공동체 의식과 지역 안보를 위해
서로 동맹관계를 더욱 확고히 해야지 된다는 국가 방어를 위한 동맹의식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강해졌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5, 6년 전을 거슬러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5, 6년 전에 AIIB라고 중국이 주도해서 만든 은행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중국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AIIB를 만들어서 아시아에서 금융의 허브 역할을 하고 개발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5, 6년이 지난 지금 AIIB를 더 이상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즉 중국의 영향력이 아시아에서 더욱더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과거에 겪었던 경험에 기인합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1956년 러시아는 헝가리를 아주 쉽게 들어가고 쉽게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1968년 프라하의 봄 당시에도 러시아는 너무 쉽게 프라하를 점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79년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 들어갈 때도 러시아는 굉장히 쉽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로 하여금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은 크림반도를 점령할 때도 러시아는 아주 쉽게 그냥 차 타고 들어가서 점령한 거였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게 했던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바로 카자흐스탄에 진주한 1500명의 러시아 병력이 카자흐스탄을 아주 쉽게 점령했었다는 거죠. 그런 경험이 러시아로 하여금 병력이 들어가면은 저항하는 군대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러시아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차이점은 코미디언이어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도망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젤렌스키가 도망가지 않고 싸우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 순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저항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몇 가지 실수를 했죠. 초반에. 첫 번째는 전쟁이기 때문에 급비사항으로 부대원들에게 어디를 간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의 경험으로 식량을 각 대대에 충분하게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었습니다. 보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이 계속되면서 첫 번째 달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크라이나 군이 확보한 러시아 군의 시체가 당시에 7,500구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부상자를 사상자의 3배 정도로 계산을 한다면 총 3만 명 이상의 러시아 병력이 전투력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초반에. 그런데 들어간 병력이 당시에 17만 5천 명이었습니다. 17만 5천 명이 들어갔는데 3만 명 이상의 부상자와 사상자가 발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병력을 빼고 다시 증강을 시켰습니다. 증강시킨 병력이 러시아가 조지아 쪽에 있는 병력을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0만에서 25만 정도의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되고 지원할 수 있는 병력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반부터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회주의 국가는 선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선전부에서 이야기하는 벨라루스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몽고하고 카자흐스탄에 보낸 러시아가 이야기하는 전쟁의 선전문을 구해서 보도록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전문이기 때문에 1급 기밀이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선전 문구를 막 책자로 만들어서 뿌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명확하게 이유가 나옵니다. 푸틴이 원하는 것은 1922년에 러시아를 만들겠다는 목표였습니다. 1922년에 러시아는 거기에 선전 문구에 보면 첫째가 우크라이나를 독립시킨 것은 레닌이 한 짓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레닌이 선물로 우크라이나에 준 거지 그거 러시아 땅이었는데 레닌이 한 거였지 그게 우크라이나가 나라는 아니었다. 이것이 푸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1922년에 러시아가 원하는 지도에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가 모두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생각에는 그 땅이 러시아 땅이어야지 된다는 거였고 그것이 러시아 땅이 되지 않으면 이 자기가 상선을 하고 연임을 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고 본인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1차 목표가 돈바스 지하를 잡았다는 것도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마리오폴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마리오폴이라는 지역은 한국으로 치면은 포항 제철입니다. 제철소입니다. 근데 마리오폴 제철소는 제철소가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부서지고 나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포항 제철이라는 제철소가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제철소가 없어지는 포항 제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선전문을 보면은 마리오폴이 저항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설명서에 보면은 마리오폴은 지난 600년 동안 항상 침략자들을 환영한 곳이었지 저항하고 싸운 적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판단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마리오폴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미국의 알라모와 터키의 갈리폴리와 같은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미국의 알라모 전투는 데이비 크로켓이라는 영웅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터키의 갈리폴리 전투는 케말 파샤라는 터키의 영웅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핀란드를 침공했을 때는 마넬하임이라는 영웅을 러시아가 만들어줬습니다. 이번에 마리오폴 공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진주성의 김시민과 같은 영웅을 한 명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조프 제철소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어느 누구도 이렇게 오래 버틸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주 잘 버티고 있고 굉장히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거 구냉전 시대에 소련이 아조프 제철소 지하에다가 핵 공격에도 이길 수 있는 지하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 아조프 제철소 지하를 카탈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것 같이 그 밑을 더 지하화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카타콤과 같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공격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약속한 전승절까지 마리오폴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침공해왔고 지금 상황을 설명을 드렸고 지금까지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는 상황까지 되는데 그럼 향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선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게 되면 유럽과 자유세계 국가들로부터 대중국 경제 제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했다는 증거가 나오게 되면 미중 관계가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중국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중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중국의 기업을 둔 국가들이나 중국에서 사업하는 여러 국가들의 어려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중국 입장이 아니라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내 편 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 제가 러시아로서는 전 세계에다가 중국이 내 편 들고 있다를 언제든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만약에 러시아군들이 후퇴하면서 중국에서 만든 전투식량 껍질을 나가는 도시에서 한 10,000개 정도 두고 나갔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군들이 들어가서 중국 전투식량이 왜 여기 있지? 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중국이 러시아를 돕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중국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있습니다. 만약 푸틴 대통령이 중국이 우리 전투식량 줘서 먹인 거 맞다고 인정해버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내 편을 들고 있다고 하고 중국은 아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사항이 앞으로 풀어야지 될 것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지원할 것이다. 저는 그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러시아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정서는 북한 미사일을 지네가 쏜다는 정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러시아는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북한 경보병 사단의 참전 가능성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이미 시리아에서 용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그리고 지금 2차적으로 계약이 된 것이 리비아에 있는 국민군을 용병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월 400불의 숙식 제공이라는 조건이 김정은이 봤을 때는 매혹적인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일보다는 북한이 경보병 사단을 보낼 가능성에 더 우려가 있어야지 된다는 이야기고요. 만약 올해 말까지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최악의 경우 우리가 북한군을 우크라이나에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둬야지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로부터 인도와 중국 그리고 터키가 대량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터키는 지금 러시아산 석유를 배럴당 50불에 팔고 있습니다. 터키가 굉장히 똑똑한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에게서는 50불에 내가 팔겠으니까 나한테 45불, 42불에 나오 라고 러시아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다가는 또 다른 오퍼를 냈습니다. 뭐냐면은 너 누가 사는지 궁금하지? 내가 사는 회사 이름하고 국가 줄 테니까 나한테 원조 줘. 그러니까 터키는 지금 양쪽에 손을 벌렸는데 두 쪽 미국이나 러시아나 다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한국도 관련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중국의 곡물 가격과 사료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료하고 곡물의 수입 국가입니다. 그래서 곡물은 수출 급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수입을 많이 해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한국의 쌀값이 배로 올랐다 그러면은 제일 좋아할 사람들은 아마 농민들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 비용이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국의 농산물 가격보다가 중국의 농산물 가격이 5배는 싸기 때문에 물론 잣이나 양파 이런 거는 더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에서 농산물이 한국으로 올 수는 있어도 비싼 한국의 농산물이 중국으로 가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곡물 가격이 100% 정도 더 오르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결국 사료와 곡물의 수출을 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게 왜 한반도와 관련이 있냐면 사료를 중국이 수출을 금지하게 되면 지금 북한에 들어가는 사료 옥수수가 수출 금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먹는 옥수수는 중국에서 사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료가 못 들어가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식량의 압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산물에서 중국이 줄일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돼지의 사육하고도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 올해에 중국에서 홍수가 한 번 더 있게 된다면 식량 사정은 더 어려워지고 중국 내부에서는 한국은 막말로 쌀값이 배가 오른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농민들은 배 올랐으니까 좋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중국에서 만약 쌀값이 배가 오르게 된다면 사회 문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 안보와 관련해서 대만의 안보가 때문에 대만도 지금 미국에서 무기 수입을 다르게 해라. 과거와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상륙군을 저지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지금 일본 문제가 되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 지금 일본이 받는 압력 중에 하나도 일본 자위대 병력이 지금 25만 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위대 병력을 중에서 육상 자위대와 해병대를 향후 5년 내에 4억의 사단 증강시키면 35만 명 정도 규모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급변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작전에 투입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군 병력이 38만 5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5년 후에 이 병력이 30만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만약 일본이 그리고 35만 명 정도로 늘게 된다면 전력 공백을 어느 정도 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도 지금 산수 계산만 드린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지금 GDP의 0.95%를 쓰고 있는 일본이 이렇게 되려면 2% 이상을 써야지 돼요.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지 되고 오늘이
새 대통령이 취임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빠뜨리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통령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빅토르 야누코비치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쁘기 때문에 군을 축성을 해야지 된다고 해서 과감하게 군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만 감축한 게 아니라 국방비도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더 많은 교류를 해야지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기업하고 그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대줬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 복합 기업에 대한 지원을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시장 접근에 장벽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너무 시장에 많이 간다. 그러니까 줄여야지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세금을 더 높게 정해서 정부가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줘야지 되기 때문에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지 된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수당 지급을 높였습니다. 결과 새로 구직하기보다는 실업자로 있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없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푸틴이 러시아를 침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